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따, 이 동학농민 참 징하다. 왼수들. 이 대원군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대원군파의 사람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아주 다 해먹어라.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떡줄로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김치국부터 그것도 그렇지만 아주 그냥 다 밥상을 만들어 놨구만. 아주 그냥 신정부를 구상하여 박준양을 영의정에 오냐, 이태원과 김모를 각각 좌의정에 오냐, 우의정에 안치려고 하였으니 고운정을 충청감사에 아주 다 정해놨구만. 그래요. 그러면 뭐디요? 그리고 고종주를 전라감사에 임명하려 하였으니 드디어 8월 24일 천일 전쟁의 평양성 전투에서 기대했던 청나라가 패배 소식이 알려지자 대원군 측의 일부 은사가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변 계획을 유보하자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미 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밀고 오는 거죠. 인간들은 한번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눈에 어두워서 그거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응? 그럴 때 가장 큰 약은 뭐야? 이 정신을 우리가 항상 근본 자리가 뭐예요? 본래무일몰 합쳐야 지내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래가. 근데 그 도를 닦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냥 끝까지 이긴다고 거기에 그 집착해 있어겠지. 착각으로 환상에 젖어서. 이때 이준영은 버벅거렸다. 이에 대원군의 측근인 박동진이 다음과 같이 박동진 가서 전봉준 장군 만나러 가가지고 그 대원군이 올라오라고 한다. 그 거사에 그게 이거 박동진이야. 근데 사실은 전봉준은 이렇게 깊이 개입돼 있지 않았어요. 저 대원군하고. 그러니까 이제 카더라 이렇게 전해 듣고 했는데 이 박동진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는 시기를 잃지 마 하잖아. 대사는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물방에 모두 노대감 대원군을 따르고 하물며 또한 통학당들이 상봉 국태공의 설로 창의한 자들이다. 그럼 뭔 소리요? 국태공을 위로부터 맞듣겠다고 해서 동학농민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봉준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몇십만 명이 끄고 권토중례를 한다면 실로 소위 인중승천 인증승천인 바 일본군이 움직인다 한들 어떡하겠는가라고 이제 박동준이가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박동준이가 내려와가지고 전봉준한테 일서를 전하죠. 이때 동학농민군의 주장 중에 농민군이 배정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원군의 감국 섭정도 요구하고 있었더라. 이것은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 대원군하고 전봉준이 이렇게 가깝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고 또 거기에는 송이호기가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봉준은 참으로 그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모사꾼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옆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모사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의리 하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무조건 몰고 가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그 아웃라인을 모른 상태로 전봉준은 여기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지. 농민군이 패정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원군의 감국도 요구하고 있었음을 주목한 거. 감국이라고 하는 것은 섭정하는 걸 말하죠. 감국은 섭정. 그러니까 전봉준이 섭정하는 거를 원하긴 했었던 것 같아. 농민군을 이용하여 일본군과 친일 개화파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으니 그러나 대원군과 이준영의 병청번 업무는 일반 공사가 첩봉에 걸려 실패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은 대원군이었고 전봉준은 그냥 대원군을 이용해서 좀 패정계약하고 탐관들을 좀 숙청하고 이런 거를 원했었죠. 나라를 뒤집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하여 흥선대원군과 이준영은 일본 공사관에 소환되었고 청나라와 손잡고 일본군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추궁당하고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공사관은 1894년 9월 일본국에 연락하여 일본군 병력을 증원하여 경상남도 동래군과 부산항을 통해 파견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거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동학농민군은 제3차 봉기를 걸 것을 결정하여 총공세에 돌입하였다. 이때 1894년 9월 전봉준, 김계란 등은 다시 사발통문을 띄워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사발통문을 띄우게 된 거는 일본 놈들이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의기가 투합된 거예요. 대원군 뭐 할 때는 김계남이가 반대했다가 그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니까 같이 다시 그 내부에서 결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의로운 농민들의 걸기를 호소하였더라. 농민들이여 총 걸기하여 일어나라. 이에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손병희, 최경성, 김덕명 다 나오네. 으흐이. 최시영, 성두환, 김낙상, 김두행, 손천민, 김봉두, 김봉년, 유한필 등이 전라북도 전주부 삼리의 역권에서 다시 새로운 10만이 모여서 남접과 북접이 모인 게 삼리에서 10만, 20만이 새로운 봉기를 일으켰으니 일본군의 왕궁 점령에 봉격한 농민군은 그의 음력 9월 초기를 9월원에 걸고 재개하였더라. 이제는 내정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내정개혁은 저리 갔어. 이제 일본군과 항쟁을 하는 거예요. 첫 왜. 일본군과의 항쟁이라는 반외세가 거병의 주요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최시영과도 합쳐졌고 또 그 다음에 왜냐면은 동학에서는 아까 중상층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농민들처럼 막 힘들게 살지 않아서 큰 관심이 없었고 최재우의 그 교주 최재우 신원운동과 그 다음에 포교 확장 이거를 원했지만 이제 일본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라가 위급해지니까 같이 합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의 항쟁이라는 반외세가 거병의 주 목표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이를 제3차 동학농민운동으로 9월 봉기 또는 제3차 봉기, 삼례봉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제1차, 2차 봉기의 휴전은 동학군에 분리해서 정부는 강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한편 청군은 물론 일본군도 6월 9일 음력 5월 6일부터 1만의 군대로 인천에 상륙했고 1894년 7월 23일 음력 6월 20일 날 세나각이 구성되고 그 가운데 친일 인사들이 있자 일본은 외교 통인 이노우에 가오르를 새 주일 조선공사로 임명하기도 했더라. 아니 미친놈이 지금 남의 나라 와서 뭔 짓 하는 거예요. 7월 25일 드디어 청일전쟁을 일으켰어. 오 마이 갓. 이들 두 나라의 전쟁은 조선 한반도의 험악한 정세를 조정하였더라. 이에 동학군은 10월 12일 음력 9월 14일 삼리에서 제1을 영광과 전봉준, 김계남 등의 과격파는 최시영, 이용구 등의 온건파의 타협을 거부했다. 그 뒤로 전봉준이 4,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삼리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뒤 남쪽과 북쪽의 연합을 시도했더라. 전봉군은 공주, 수원, 서울로 협상로를 선택했어요. 공주, 수원, 서울. 말은 좋지요. 공주 굽지만 넘으면 수원으로 두라. 남원에서 주둔한 김계남은 금상, 청주, 서울로 진경으로 되냐. 금산, 청주, 서울. 어떤 게 더 좋을까? 근데 결국은 금산, 청주, 서울도 실패를 보았고 공주, 수원, 서울도 실패를 봤죠. 이들 남북연합농민군은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평참 기지를 습격하고 전신주를 결단하면서 이때 전봉준과 김계남은 극한 의견 대립을 두고라 하였으니 그동안 전봉준의 봉기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손병희가 교주 최시영을 설득해서 전봉준의 인물 등을 알렸죠. 전봉준, 종준이 아니고 봉준. 최시영이 승인하에 충청도 농민군 북접을 이끌고 청산에 직접 이게 청산이 직접 있나? 보은군 청산면인가? 찾아볼까? 아까 보은이랬죠.
있나? 혹시 옥천군 청산면이다. 오 마이 갓. 보은이 아니고 보은 옆에 옥천 있잖아요. 옥천군 청산면이 있네요. 그래서 청산에 보은 옆이죠. 직계라야 돈산에 합류했더라. 그래서 김계남 대신 음력 10월에 북접에 손병희가 돈산에서 합류하여 남적과 남적 일천이 아니고 일만이구나. 일만. 북접도 일만. 일만이면은 한 도시가 다 나오는 거. 어쩐지 이상하댔어. 일천이 아니고 일만이지. 남접 1만, 북접 1만, 총 2만. 오 마이 갓. 서울을 향해 북상하다가 공주를 총공격하기로 결정했어. 아이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그냥 죽을 구멍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조선조정과 일본군은 신정이, 허진, 이규태, 이도영 등에게 3,200명의 관군과 일본군 미남이 구시로가 있기는 2,000명의 일본군에 맞서 대항하다가 드디어 결전은 나르었더라. 하늘은 과연 누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2만 명이 관군 3,200, 일본군 2,000명. 근데 그놈들은 그 새끼들은 이 따발총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동학농민군은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총궐기하여 일어났다. 우리가 승리해 조선의 전국을 바로 세우고 조선왕조의 역사를 튼튼히 하여 보고관민과 체포구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전봉준 장군님 만세! 김계낭 장군님 만세! 이렇게 했겠지. 뭐냐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간절했겠죠. 간절했는데 어떻게 됐어? 하늘은 불행하게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 133장 전봉준 김계남의 갈등 연합농민군. 괴로운 일이다. 전봉준과 김계남은 어린 시절부터 봉상면 9mm 송이옥의 고향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국을 논의하고 흔히 목숨을 같이 한 동지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봉상면 9mm에서 다 함께 모여서 맨날 살아요. 이들은 대체로 그들의 불같은 혁명 의지를 가지고 봉건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뜻을 합했고 일본동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함께 일어선 동지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대원군이 김계남을 서울에다 배제시켰죠. 손아정도 불렀는데 김계남은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계남이가 삐싹단을 타면서 이제 내가 왕이다. 전복하자 이렇게 했겠죠. 그들의 뜨거운 동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상당히 시급관을 달리했고 그런 갈등 속에서 갈등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같은 마을에 산 친구 전봉준이 태어난 곳은 전라도 고창 당촌 마을이었으니 전봉준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10개월 만에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구미리를 갔다라며 딱 10달 된 핏덩이를 데리고 떠나요. 경화선사 아버지 송두옥이가 여기가 9mm 봉상면 9mm가 성인이 출연한다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빨리 봉준이 데리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 10개월 된 핏덩이를 데리고 봉상면 9mm로 이사를 와요. 성인출. 그러다가 14세가 되면서 태인의 지금실로 옮겨와요. 전봉준이. 그래서 이 태인의 지금실에서 누구요? 경화선사 여동생과 혼인해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경화선사 여동생의 묘도 태인의 지금실에 있다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묘는커녕 개불단 것도 없어. 못 찾았어요. 제가 갔는데. 태인의 지금실로 옮겨와 살았다. 이때 전봉준과 김계남은 한 마을에 살은 거죠. 고창 당촌 마을에서. 후에 전봉준의 장녀가 김계남의 중매로 또 이 지금실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전봉준은 이제 그 이후로 이 고창에 살다가 정읍으로 이사를 가요. 정읍에서
경호선사 여동생 결혼하고 거기서 혼인 살림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전봉준의 첫째 딸, 응? 전성녀, 전옥녀라고도 하고, 전옥녀, 전옥녀라고도 하고, 전옥녀를 소개해가지고 이 지금실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래서 갈 정도로 둘의 우정은 매우 돈독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봉준 장군 큰딸이 시집을 안 가서 고금당으로 갔다. 그게 아니고 둘째 딸 전옥년이가 고금당으로 갔고, 경호선사가 데리고 간 그 전봉준 장군 그 조카는 전옥년이에요. 둘째 딸. 첫째 딸은 그 정읍에 소금실, 지금실이에요. 소금실이요. 고리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김계남은 전봉준보다 2살 위였고, 또 지금실에서는 김계남의 집안인 도강 김씨들이 거기서 모여 살고 있었어요. 지금실. 그러니까 지금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 첫째 딸이. 그리고 김씨들은 먹거리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중농들이었다. 이와 달리 전봉준의 집안은 외톨이인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경호선사가 혼사 쓸 때 연길의제 그거 썼다는 거 서간문 보낼 때 거기에 그거 써 있어요. 아버지가 벼슬하지 않은 거. 벼슬하지 않고 놀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고 건강은 건강하신지라고 쓴 게 그거야.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때 전봉준과 김계남은 비록 사는 집은 떨어져 있었으나 늘 서로 왕래하고 친분을 나눈 것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계획을 머리를 맞대고 맨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계남이도 굉장히 의기가 의로운 그런 장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봉준은 이 지금실을 떠나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정읍으로 가고, 지금실이 정읍인가? 태인인가? 잃어버렸다. 전봉준은 그의 지금실 떠나 이것저것 옮겨 살다가 고부에 한동안 자리 잡게 됐고, 이때쯤 김계남은 동학에 들어서 최시영의 보살핌을 받았더라. 전봉준은 김계남보다 늦게 동학에 들었는데 김계남 선화준동에 주선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한 동네에 살면서 자연스레 맺은 친분을 맺고 끝까지 의기투합해 동학농민혁명의 선본장으로 그들의 역할을 다하였더라. 특히 이들은 중부장 봉기에서 힘을 더 합해서 무장에서 의기가 투합됐죠. 전봉준은 1893년 4년 초에 고부에서 일대 봉기를 일으켜 고부군수 조병갑을 징토했죠. 그때는 이제 고부 싸움에는 김계남이가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요. 고부 싸움에는 안 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같이 의기가 투합되냐면 무장봉기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다시 또 의기가 투합되죠. 그러나 동조 비운 세력의 뜻으로 더 이상 이웃골로 동기를 확대하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더라. 그리하여 전봉준은 고부의 이웃골인 무장에서 만나 무장으로 내달려라 동지들과 연합전선을 모색했다. 이때 평생의 동지인 김계남이도 오고 선화중도 왔어요. 왜냐하면 고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 장군 개인의,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아버지 전창혁을 죽인 고부군수 조병갑이 놈이라 김계중이나 선화중이나 이런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들이 별로 돕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하다가 이게 커지면서 무장에서 다 만나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치기 시작하죠. 이에 지휘부와 부서를 정했는데 총대장에는 전봉준, 총관령의 김계남, 선화중이 추대되었더라. 이들 연합부대는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며 전주성을 점령했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부에서는 이제 물건 강보듯이 물건 불보듯이 그냥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장에서부터 이제 선화중, 김계남, 전봉준이 합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주성에서 중앙군과 맞붙어 여러 날의 싸움을 벌였는데 농민군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어요. 왜 농민군에게 피해가 있었냐면은 전봉준이 중앙군과 싸우기 싫어했어요. 왜냐? 참 착한 사람이죠. 홍계훈이가 중앙 경군 부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군하고는 싸우기 싫다 이 얘기야. 왜냐면 경군은 서울에서 직접 왕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왕과 싸우면 내가 역적이다. 그래서 경군을 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 농민군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 때로는 제대로 훈련을 바친 농민군 중에서 도망치는 무리들도 많았다. 여러 날을 버티다가 끝내 관군과 농민군은 화약을 맺고 전주에서 물러났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청나라와 일본 놈들이 혹시 싸우는 빌미를 제공해 줄까봐
하약을 맺고 직강서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고 패전개혁안을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나죠. 그리고 각지에서 직강서를 두고 농민군 스스로 행정을 맡아 다스렸다. 전봉준과 김계남은 이 무렵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이때쯤에서 이제 방향을 달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원군과 그게 연결이 김계남이한테는 안 닿았던 것 같아요. 곧 전봉준은 일단 전주에서 물러났다가 뒷날 기회를 엿보아 재기하자는 주장을 폈고, 김계남은 내친 걸음에서 서울로 쳐올라간다는 강경문을 핀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김계남 말을 듣고 내친 김에 올라갔으면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죠. 근데 이제 전봉준은 그런 과격한 그거를 택하는 것보다 온건파기 때문에, 그리하여 김계남은 써있네. 김계남은 강건파고 전봉준은 온건파로 지목된 것이었어. 이들은 현실적인 대치를 달리했죠. 김계남은 일단 전주에서 나와 금산 순창 등지를 다니며 벼슬아치와 양반 부호들을 잡아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도 앗아갔다. 이제 과격했지요. 말하자면은 김계남에는 과격하게 이 양반들에게 대했고, 이와는 달리 전봉준은 각 고을을 다니며 좋은 말로 설득을 하기도 하고 벼슬아치들을 타일러 자기 세력으로 끌어기도 연두르기. 달라요. 성향이 서로가 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뜻은 같이 했지만 이 부부도 이게 뜻이 다르면은 갈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코드가 잘 맞이한다는 거지. 코드가 옴짝이. 김계남보다가 닥치는 대로 빼앗으며 휩쓸고 간 지역에는 양반들이 벌벌 떨었다. 이와는 달리 전봉준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표면으로나마 양반들이 협조하는 채를 했더라. 동학군들을. 이때 김계남의 수하에는 노비, 백정 등 양조 시대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빗박았던 세력들이 주로 몰려들었고, 전봉준의 수하에는 주로 소작인이나 소지주, 머슴 등이 동원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김계남은 이제 더 핍박받던 밑바닥 세력들, 노비, 백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전봉준 수하 측에는 소작인이나 소지주 이런 머슴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성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김계남은 철저하게 복수를 하면서 봉건 제도에 맞섰고, 전봉준은 주변의 여러 세력을 끌어들여서 포용하려고 포용주의. 그래야 김계남은 많은 적을 만드는 대신에 천민들에게는 우상이야. 우리의 우상. 이때 전봉준은 별로 다른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으나 뜨뜻미지근해 라는 평을 들었으며, 이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알려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ken로 김계남은 8월 말경에 남원에 자리 잡은 지리산 주변의 고을을 호령하고 있었더라. 이때 전봉준은 금산사 있고 원평에 터를 잡아서 경허선사, 이 전봉준은 경허선사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 미륵이잖아요. 미륵. 경허선사도 미륵이고, 그래서 금산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금산사 있고 원평에도 터를 잡았죠. 전라우도 일대를 단속하고 있었다. 김계남에게는 서울의 흥선 등에 보낸 사람들이 흥선군 대원문의 효유문을 들고 찾아왔더라. 근데 이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대원군이 직접 김계남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죠. 예전에 백성들을 타이르기 위해서 썼던 글을 효유문이라죠. 효유문, 백성들을 타이르는 길. 전령은 이것을 들고 찾아왔으니 그 효유문은 동학농민혁명 가담자들에게 해산을 권고해서 정부에 협조하라는 내용으로 189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국 각지에 공포가 되었다는 그 효유문 이야기가 그 전봉준 장군 공초할 때 나오죠. 공초할 때 누가 묻잖아요. 서강범위가 물으니까 네가 효유문을 직접 봤냐? 아니요, 뺏겨온 걸 봤어요. 그럼 거기에 그 전봉준 대원군의 저기가 사인이 있대? 아니요, 그건 못 봤고요. 뺏겨온 거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그거를 관에서 했겠지요. 이런 그런 내용이 있죠. 김계남은 이들 일행을 개화당에 돌아왔다고 잡아주기로 했다. 이때 마침 전봉준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김계남은 처음부터 대원군이 이제 효유문을 보낸 것을 개화당에 놀아놨다고 해갖고 온 사람을 잡아주기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들의 이번 거사는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없소이다. 이게 이제 전봉준의 편지죠. 만약 대원군의 명령을 따른다면 만사는 끝장이요. 정모 등 일행을 잡아 죽여 대원군의 여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게 전봉준이에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대원군하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전봉준 주변이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거기에는 또 송희옥이가 있었지요.
라고 쓰여 있었단다. 김계남은 평소에 전봉준을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다고 한다. 헐. 어쨌든 전봉준의 편지를 보고 그랬단 얘기야.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김계남이 남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박봉양이라는 벼슬아치 출신이 운봉에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김계남군을 때때로 공격하거나 견제하고 있었다. 김계남은 전봉준에게 박봉양이를 타일러달라고 부탁했대더라. 그리하여 전봉준이 박봉양을 찾아가 이런 말 저런 말로 타일렀으나 듣지 않았다. 전봉준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전봉준을 돌려보내고 난 뒤 박봉양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전했다. 박봉양을 설득시키지 못했네요. 오늘은 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따 힘들다. 그렇죠.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안내를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송 대한사랑 대한으로 이리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성불하십시오.